안녕하세요. 지현진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13강 이슬람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의 성립과 여러 이슬람 왕조들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슬람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슬람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여기가 사막이죠. 그래서 오아시스 중심으로 부족 단위의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간간히 농업도 했고요.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별로 믿는 종교가 달랐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냐? 비잔티움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이슬람교가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전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배웠듯이 이 둘이 싸웁니다. 비잔티움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싸워요. 그래서 기존 교역로, 기존의 동서 교역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유럽에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자, 요 둘이 싸우기 때문에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다른 무역 루트를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바다를 타고 송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다에 붙어있는 해양 도시 메카와 메디나가 성장합니다. 무역 국가로서 성장해요. 어디? 메카와 메디나. 돈 많이 벌겠죠?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 부족도 있고 못 버는 부족도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하다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 게다가 이제 종교 차이로 전쟁까지 해요. 결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이때 메카의 상인, 아까 메카 바다 근처에 있던 도시에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어느 날 신의 알라의 부름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도 일부 받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유대교랑 크리스트교에 비해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격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할 때 배웠지만, 크리스트교 할 때 배웠지만 어떤 알라 조각상을 두고 거기다가 숭배하는 걸 금지하고요. 평등사상, 역시 평등사상,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한 메카나 메디나에서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오케이? 아까 이전에 그 메카와 메디나의 사회적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죠. 이슬람교가 확산하는데. 자, 이게 특히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겠죠. 좀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면 많이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평등 사상을 싫어해.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귀족층, 돈도 많아. 그래서 다신교, 다른 종교를 또 믿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평등을 지지하는 이슬람교가 별로인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슬람교를 박해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이걸 헤지라라 그래. 그래서 622년에 헤지라를 했는데 이때부터가 이슬람력 원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슬람력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년이야. 622년부터. 오케이?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슬람력 몇 년이 수능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 원정 문제였는데, 그래서 622 플러스 얼마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때 588년인가 그랬거든요. 얼마 더하면 나온다. 그래서 이슬람력 원년이 622년인 것까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함마드 메디나로 가서 이슬람 교세를 확장해요. 이슬람 세력을 많이 모아.
그리고 다시 와서 메카를 장악해요. 630년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요걸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이슬람교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근데 이슬람교 자체의 특징은 아직까지 시험에 그렇게 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슬람교 왕조의 특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슬람교는 이렇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걸로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이슬람교는 이렇다. 자, 사상, 평등 사상,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우상숭배 금지한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행을 실천해야 돼. 5가지 행동인데, 신앙 고백, 하루에 5번 예배를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기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선, 기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지. 그걸 희사라고 표현하고요. 평생 한번 메카를 꼭 순례해야 합니다. 메카를 꼭 가봐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강조해요. 6가지 믿음을 강조하는데, 알라, 천사, 성서, 사도, 최후의 심판, 정명을 믿어야 합니다. 뭐 그냥 이런 거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러분. 중요하진 않으니까. 유일신은 알라예요. 그리고 경전이 쿠란이야, 쿠란. 이건 들어봤죠? 이 정도. 자, 그리고 요게 이슬람교 교리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상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인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도로망도 정비해주고 상업도시도 많이 건설해서 상인들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도 발달하고요. 유럽과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많이 발달합니다. 화폐도 발달하고요. 금은을 화폐로 주로 사용하고 또 여러 자본주의 제도, 신용장, 어음, 수표 이런 것도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그냥 일반인들의 사회는 어떠냐면 쿠란에 따르는 종교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좀 이런 이 쿠란에 입각한 생활을 모습을 많이 띠죠. 이슬람교 사회가. 일부 다처제. 지금도 그런 게 많아. 돼지고기 금지, 자선활동, 라마단 기간 단식. 이거는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보이죠. 무슬림한테서도 지금 많이 보이는 생활 모습입니다. 이게 다 쿠란에 따른 생활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어는 아랍어. 그리고 지리학 부분에서는 이븐 바트타라는 인물이 여행기를 썼고요. 역사에서는 이븐 할둔이라는 인물이 역사서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도 많이 연구하고 이게 나중에 스콜라 철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학, 법학, 언어학. 이 쿠란 해석을 위해서 이런 신학, 법학, 언어학이 발달을 해요. 아시겠죠? 사실 쿠란은 다른 언어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미 다 해석됐습니다. 한국말로 나온 것도 있어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슬람교 과학 보겠습니다. 요런 거는 가끔 선지로 등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살짝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숫자를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와 1부터 10까지 숫자 0의 개념을 확립합니다. 대수법, 삼각법 이런 것도 완성을 했대요. 천문 분야에서는 지구 구형설, 태양력, 경도, 위도, 좌우선 길이, 정밀 측정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화학, 자비르 이븐 하이안은 연금술에 대하여, 알칼리아 산의 구별법, 화학적 작용, 발견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리학은 광학 연구, 비중 측정.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이슬람 때 발달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이렇게 내용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븐 시나라는 인물이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써서 이슬람 의학을 집대성했어요. 이 사람은 선지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의학과 외과 분야가 많이 발달했대요. 자, 건축 보겠습니다. 모스크 양식, 둥근 지붕의 뾰족한 탑,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게 발달했고, 문학에선 천일야화,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것도 발달했다. 미술에선 세미라 유행했고요. 제지술은 텔라스 전투 이후에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건 이슬람교 성립 과정이 중요하고요. 교리부터 요 이슬람교의 사회 문화는 살짝 한번 이게 이슬람교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슬람 왕조들이 등장했는지, 건국, 특징, 멸망, 수도, 그리고 주변 대외관계까지 꼼꼼하게 학습해야 돼요. 진짜 서아시아사는
진짜 별걸 다 나와. 아시겠죠? 지금도 안 나온 것도 많고 새로운 거 계속 끊임없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꼼꼼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럼 정통 칼리프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죽고 칼리프를 선출했던 시기를 의미해요. 어디서?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슬람 또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칼리프를 선출해.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지도자야. 가장 높은 단계의 지도자야. 아시겠죠? 그때부터 칼리프를 선출하는데 1대부터 4대 칼리프까지가 선출됩니다. 주요 특징은 예루살렘, 시리아, 이집트,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요 정통 칼리프 시대의 특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 칼리프를 누구로 할까 했는데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인물이 칼리프로 등극해요. 근데 이때부터 칼리프를 무아위야가 우마이야 가문의 인물인데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아위야가 칼리프에 등극한 이때부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봐요. 아시겠죠? 칼리프가 이때부터 세습된다.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세습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종교, 이때 이슬람교의 특징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합니다. 지금까지 싸워왔죠, 이 둘은? 시아파는 뭐냐면 무함마드의 혈통, 이 4대 칼리프 알리가 시아 알리거든요. 시아 알리 이름이. 근데 그 시아 알리는 무함마드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무함마드의 혈통, 즉 시아 알리 후손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아파예요. 오케이? 근데 무함마드의 혈통은 수가 적겠죠. 혈통이 아닌 사람보다. 그래서 소수파입니다. 소수파. 시아파를 지지하는 쪽은 소수파 수가 적어요. 수니파는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닌 이슬람교도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다수파예요. 오케이? 이 두 개 또 구분해서 알아줘야 합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특징은 아랍인 우월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회, 이슬람교가 차지한 서아시아 내에도 아랍인, 페르시아인, 튀르크인 여러 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랍인만 우선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비아랍인, 이슬람교를 믿지만 아랍인이 아닌 페르시아인, 튀르크인 다 차별해요. 요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랍인을 우선하고 비아랍인은 차별했다. 이 내용 꼭 알아줘야 합니다. 자, 영토 확장.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늘린 거야. 오케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중에 후우마이야 왕조랑 구분해야 되는데 후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한 애들이고요. 얘는 그냥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요런 표현 꼭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동쪽으로 인더스 강까지 진출해요. 살짝 볼까? 이 하늘색, 지금 요 민트 색깔이 우마이야 왕조 때 영토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지. 진짜 크죠? 수도가 다마스쿠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여기가 투르푸아티아.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서 이제 더 위쪽 프랑코 왕국까지 진출하려고 했는데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더 진출하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왜 안 넘어갈까요? 자,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어느 아랍어, 우리가 흔히 아는 아랍어를 쓰고요. 화폐도 통일했다고 합니다.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해요. 아바스 왕조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바스 가문이 건국을 해요.
아바스 가문이 건국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입니다. 오케이? 자,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을 해요. 우마이야 왕조는 무하마드의 혈통이 아닌 무아위야가 왕조를 이끌었기 때문에 수니파 왕조였습니다. 근데 우마이야 왕조가 수니파 왕조인지 시험에 안 나와. 교과서에 없어. 그것까지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교과서에 시아파 왕조라고 등장하는 왕조가 있어. 그냥 그것만 외우면 되지. 모든 이슬람 왕조를 수니파, 시아파로 구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다 외우면 머리 터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지 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에서 탄압받던 시아파들이 아바스 가문을 도와서 아바스 왕조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왕조 내에서도 그 왕에 따라서 시아파, 수니파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시아파, 수니파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냥 아바스 가문은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되었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다. 오케이? 수도는 바그다드. 원형 모양의 계획도시래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불립니다. 이거 기출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자, 비아랍 관용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만 우대했죠. 우리는 반대로. 쟤네는 저렇게 해서 멸망했으니 우리는 여러 민족을 관용하겠다. 그래서 비아랍 차별 폐지하고요. 아랍인 특권도 없앱니다. 그래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이슬람을 믿으면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모든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교도 평등한 것이 민족에 상관없이.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동서무역로를 장악해요. 오케이? 그리고 수도인 바그다드가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멸망. 자, 근데 지방 총독들이 독립을 하고 이민족의 침해로 쇠퇴하기 시작해요. 9세기부터. 그리고 이 칼리프는 한 명인데 이 칼리프가 분열하기 시작해. 그래서 기존의 아바스 왕조에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랑 파티마 왕조까지 자기들도 칼리프를 하겠다 그래. 그래서 서칼리프, 중칼리프, 동칼리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칼리프가 셋으로 쪼개진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훌라그의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훌라구가 이 지역에 훌라구 울루스를 수입해요. 그냥 이거는 선지로만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훌라구 울루스는 이슬람교를 국교화하고 이슬람 문화를 발전했어요. 몽골 애들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아바스 왕조 또 끝이 납니다. 그 다음 후우마이야 왕조 살펴볼게요.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 걔네 가문 애들이 우마이야 왕조 멸망 이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합니다. 수도가 코르도바예요. 얘네도 칼리프의 칭호.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아바스 왕조는 칼리프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칼리프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그리고 지중해 장악하고 대외 무역 전개하고 농업 생산량도 높았대요. 그리고 유럽,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문화를 많이 전파했겠고요. 근데 국가 내 여러 반란으로 1031년에 멸망하고 그 뒤에 이베리아 반도에 여러 이슬람 국가, 작은 이슬람 국가가 생겨나요. 이게 재정복 운동으로 나중에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후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면 이 국가들의 세기까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7세기, 7에서 8세기. 이거는 이제 여러 기본적인 특징을 암기한 후에 8에서 13세기 뭐 이렇게. 이건 좀 나중이긴 한데 요거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파티마 왕조 살펴볼게요. 여기가 아바스였고 여기가 후우마이였는데 파티마 왕조가 여기에 생겨요. 시아파이들을 건국을 해. 오케이? 여기를 뭐라고 하게? 북아프리카라고 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글씨 지역에
시아파이들이 파티 왕조를 건국합니다. 수는 카이로야. 시아파이들이 건국했기 때문에 시아파 왕조입니다. 그리고 딱 이슬람이랑 겹치죠. 이슬람을 정복하고요. 얘네도 역시 칼리프 칭호를 사용해요. 파티 왕조가 올해 수특에도 나왔고 육모에도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비잔티움 제국과 아바스 왕조와 연계돼서 등장했죠. 그래서 파티 왕조도 조만간 단독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파티 왕조도 이제 나름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셀주크 티르크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애들은 그냥 이슬람 애들인데 셀주크 티르크는 튀르크계 민족이에요. 이게 돌궐에서 돌궐 두르고 튀르크 이렇게 해서 돌궐이 튀르크가 됐다는 설도 있어요. 튀르크인들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요거는 그냥 튀르크인의 등장 배경이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애초에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슬람 애들의 노예나 용병으로 많이 활동하고요. 10세기 들어서는 뭐 카라 왕조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리고 튀르크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요. 그리고 점차 여기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 그 틈에 셀주크라는 인물이 부족장이었거든요. 카스피해 부근에서 셀주크 튀르크를 건국해. 그리고 얘네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 그 뒤에 부와이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얘네가 아바스 왕조를 침략해. 근데 셀주크 튀르크가 가서 부와이 왕조를 격퇴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 칼리프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칼리프는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합니다.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정치 군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이 커. 그리고 칼리프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 군사적인 실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부터 아바스 왕조로부터. 사실 아바스 왕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곳 넘겨줍니다. 대제국 지중해부터 타마르 고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죠. 거기까지 진출을 해.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노랗게 보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 뭐야? 십자군. 오케이? 그리고 여러 문화, 상업과 문화도 장려했대요. 학문도 장려해서. 결국 근데 셀주크 튀르크는 이 십자군 전쟁이 길어지고 왕실 내분까지 길어져서 몽골에 의해 멸망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까지 살펴볼게요. 이 두 나라는 이슬람계의 다변화라고 해요. 이슬람 왕조가 서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고, 얘는 또 다른 민족이야. 그래서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슬람 세계가 더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티무르 왕조입니다. 티무르라는 인물이 몽골 제국의 재건, 몽골 제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걸 내걸고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후손을 자처합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 많아. 진짜 징기스칸의 후손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처했는지 어쨌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냥 교과서에는 자처했다고만 나와요. 수도가 사마르칸트야. 시험에 4000번 나오니까 역시 수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동서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사마르칸트죠. 대제국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아예 서아시아 쪽보단 이제 중앙아시아도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회 팽창을 하는데 진짜 티무르는 싸움을 잘해. 티무르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진짜 지능적으로 싸움을 잘하지만 전쟁도 잘하고 전술 이해력도 좋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 왕조를 정복해요. 남쪽으로는 아프간, 이란 방면도 진출하고, 델리 수탄 있죠? 그래서 델리 수탄 왕조도 침공합니다.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는데
앙카라 정투에서 승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던 중 티무르가 사망합니다. 그 뒤에 후계자 분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티무르 왕조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어요. 티무르만한 인물이 또 안 나온 거지. 나머지 경제와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게요. 동서무역 독점했고요.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마르칸트 중심으로. 그리고 복합문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여러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무르가 몽골 출신이지만 또 사는 곳은 중앙아시아고 또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고 또 페르시아 지역도 정복하고 이러니까 중국과도 교류하고 여러 문화를 다 섞어요. 그래서 티무르 왕조는 진짜 여러 문화가 섞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와 튀르크어도 발달하고요. 페르시아어와 튀르크어로 쓴 문학도 발달하고 여기서 발달한 세미나도 유행하고 천문학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티무르는 왕조는 요 대외 팽창과 건국 과정이 진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멸망도 중요하겠죠.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합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파위 왕조 살펴볼게요. 자, 사파위 왕조는 이스마일 1세 티무르 왕조가 멸망할 때쯤 건국된 국가예요. 그래서 사파위 왕조의 영역은 요 초록색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티무르 왕조랑 영역이 비슷하죠. 티무르 왕조 멸망할 때쯤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됐고 고대 페르시아를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승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수도는 이스파니아. 처음엔 다른 곳이었는데 그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사파위 왕조의 수도가 이스파한이 됐다. 자, 사파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였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이스파한으로 천도했고요. 군사력을 강화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바그다드를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영토를 표시 안 했지만 여기가 다 오스만이야. 그러니까 여기 둘이 겹치기죠. 이 지역을 두고 싸웠다가 작년 수능에 등장했어. 2025학년도 수능에 등장했어. 그래서 이 지역을 바그다드를 오스만으로부터 되찾습니다. 경제는 비단 산업도 국영화했고요. 또 도로, 다리, 상인 숙소들도 정비해서 상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합니다. 한계, 아바스 1세 때 이슬람 법학자들 울라마와 고도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런 게 있고, 얘네는 페르시아 부흥, 고대 페르시아를 계승해서 페르시아를 부흥하려고 힘썼던 국가예요. 그래서 군주의 칭호의 샤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이게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칭호가 샤였던 거지. 오케이? 국교는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얘네는 꼭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무굴 제국이나 오스만과 대립을 해요. 오스만과는 영토와도 대립을 했지만 결국 오스만은 수니파 국가였거든요. 수니파 이슬람이어서 오스만 제국과 종교 때문에 많이 대립을 합니다. 요것도 꼭 중요하니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제 멸망 과정은 왕실 내부 혼란, 북수대 반란으로 쇠퇴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아프간족. 글씨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아프간족에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슬람 세계는 끝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국, 그리고 각 나라마다 특징, 대외 관계, 수도, 멸망 과정까지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오스만 제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